밤인데도 덥네요. 생활 속에서도 여러 단어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고, 또 문제지에 나오는 개념어라고 할 수 있는 문구,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글의 진술 방식에 대한 하위 개념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은 참고서에 나온 설명을 외우고 있냐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불특정한 지문을 살펴봤을 때 이건 예시구나, 이거는 분석의 방법을 써서 글을 전개했구나,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정의는 어떤 것의 의미, 뜻, 개념,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말 속에 제가 지금 몇 가지의 단어를 사용했죠. 뜻, 의미, 개념, 규정, 요 정도. 이 단어를 모르면 참고서를 들여다보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참고서에 짧게 예시문도 담겨 있을 거예요. 저도 필요한 경우 언급하겠고요. 학생들은 정의를 교육이란, 민주주의란, 사랑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일단 떠올립니다. 네, 맞아요. 근데 모든 문장을 딱 그렇게 맞춰서 써주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일컫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 대단한 어려운 단어들을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표지어라고 하는데, 그 개념은 실제 지문을 제시해 놓고 부연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는 A, B, C, D 등이 있다, 또는 A, B, C, D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쓰기 나름이겠죠, 역시. 자, 그 다음에 묘사. 여러분, 묘사요, 깔끔하게 대답하는 학생이 의외로 드물어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언가 연상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얼굴은 달덩이처럼 동그랗고 양갈래로 묶은 머리에 눈은 큰데 입은 되게 작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략 캐릭터가 잡히죠. 그게 묘사입니다. 자, 비교 대조 갈까요? 비교는 유사성, 대조는 차이점. 너무 쉽네. 철수와 민수는 키가 크다. 공통점은 크다는 것이고, 철수가 175cm인데 민수는 그보다 5cm가 더 큰 180cm다. 이건 비교예요. 그런데 철수는 키가 175로 조금 작은데 반해. 여기서 반해라는 것은 반면에 그러나 라는 역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민수는 180cm로 큰 편에 속한다. 그러면 같은 cm가 등장했지만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분류라는 것은 일정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동물을 같은 종류끼리 나눠보면 포유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분석. 자, 우리는 일상에서 분석이라는 말을 꽤 많이 써요. 복잡한 것을 개별 요소, 구성 요소 등으로 설명하는 거. 자동차는 차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 엔진, 타이어, 핸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다 가능하죠. 글이 실제 쓰여질 때는 훨씬 복잡할 텐데 분류인지 분석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 다음 서사 가볼까요?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입니다.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이 뭔데요? 어제, 오늘, 내일, 꼭 이런 시간과 관계된 말이 나와야만 하나요? 아니면 7시, 8시, 9시 그래야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요. 소설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돼요. 당연히 소설 안에는 서사적 요소가 있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유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급히 집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쏟아져서 다시 집으로 가서 우산을 챙겨 나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문에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진술 방법을 사용했더라 라고 고를 때 좀 주춤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과정,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술입니다. 무조건 쉬운 예만 들고 있습니다, 저는. 라면 먹을 때 봉지 보면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써있죠. 1번, 물 500cc 정도를 냄비에 넣는다. 2번, 물이 끓으면 면이든 스프든 넣고
몇 분 있다가 그 후에 뭐 계란이나 파 등 추가 이런 식으로 거기서 만약에 1번, 2번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물이 끓지 않았는데 면이나 스프를 넣는다든지 하면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거를 설명해야 될 때 쓰는 방법이 과정이에요. 수능 비문학 지문 읽다 보면 특히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제품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든지 화학 반응 등 설명할 때 A라는 물질이 B를 만나서 C로 변하고 뭐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블라블라 이런 설명.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써 있진 않으니까 먼저 우선 이런 말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먼저 물 500cc를 냄비에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말. 물이 끓으면 뭐뭐 하면 이런 연결어. 느낌 아시겠어요? 어떤 방법에 대한 물음의 답으로서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인과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인과. 뭐 설명할 게 없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진술 좀 감안하시고. 그럼 기본적인 건 거의 한 것 같은데 글의 진술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몇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글자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것부터 알고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유추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학생들의 목마름, 답답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 설명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번 강조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잘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초반이니까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또 그와 연관된 세부 내용을 하나씩 뽑아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학년별, 수준별로 구분해서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제목이나 이런 데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사실 국어는 학년 구분 없어요. 고3 재수생한테도 고1 때 수업하는 내용들을 되묻고 그것을 정확히 모르면 다시 알려주고 합니다. 결국 그것들이 수능에 나오고 그것들이 국어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내신도 수능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이론적 배경, 지식들은 통용이 되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우는 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